지금 이제 5월 FOMC 직후에는 시장의 회의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바로 이제 비관론으로 돌아섰어요. 대표님께서는 5월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연준이 상당 부분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중요하게 평가해서 발표했는데,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가계 자산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우량하고 좋은 상태다. 예. 그러니까 연착륙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연착륙에 자신 있다라고 말한 첫 번째 가계 자산이 많다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월도 언급한 거죠. 보시는 화면처럼 역사상 지금처럼 높아졌던 저축률이 없고요. 또 하나는 가계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데, 가계 자산은 뭐냐면 가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그런 평가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평소 때 과거에 한 8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미국은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제롬 파월로 하여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월가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이 아직 건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 침체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파월이 자신감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평평해지고 있다. 뚝뚝 떨어지지는 않지만 정점을 지난 걸로 보여진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한 것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 중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건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구인 건수하고 구직 건수의 차이,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비해서 사람을 찾는 숫자가 1.94배나 높습니다. 예. 고용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제롬 파월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침체로부터는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번 회의에서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75bp도 고려하지 아직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 날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플레이션 피크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갈 만큼 지표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급하게 올릴 부분을 확 줄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올해 말 최종 금리를 중립금리 2.5 정도까지 올리는 걸로 아마 지속하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50bp를 앞으로 2번 더 한다고 연준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75bp를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을 75bp를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피크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연말에 최종 금리가 중립금리로 멈춘다 하면 이것 자체는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고, 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은 물가가 어쨌든 피크아웃을 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낙관적으로만 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누구도 예측이 불가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셧다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된다면 당연히 예상치를 넘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예상처럼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피크의 조짐이 확실하다면, 그런 경우 연준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죠. 이번에 그 양적 긴축이 특별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완화는 시장의 채권을 가져가고 돈을 름으로 해서 연준 창고에 채권이 쌓였다면, 양적 축소는 그 반대, 연준에 있는 채권을 꺼내서 시장으로 보내고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일, 요거를 저희가 양적 축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일을 할 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두 침체가 가까웠다거나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와 가까이 되고 단기 금리가 높아진 현상이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만약에 채권을 밖으로 내놓는 혹은 재투자를 안 하는 행동을 하면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채권이 많아지게 됩니다. 없던 채권이. 채권 값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채권 수익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말씀하시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지 않고 계속 벌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가져오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효과 자체가 긴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
계획대로 한다면 금리 인상 한 번 반 정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연준이 갖고 있는 그 국채 구조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가 69%, MBS라고 말하는 주택저당증권이 한 28% 정도 되는데 네. 양적 축소를 하게 되면 주택저당증권도 시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MBS가 나옴으로 해서 MBS 금리가 지금도 이미 올라간 거죠. 미국의 QT를 양적 축소를 이미 예상한 겁니다. 시장은. 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5.4까지 이르러 있으니까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주택 관련된 경기를 위축시킴으로 해서 주택 수요를 낮춤으로 해서 주택 물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주택 물가를 낮춰주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물가를 다소 내려주는 효과를 양적 축소에서 또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양적 축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 언제냐면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예. 이때 양적 축소가 있었는데 이때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만약에 QT를 한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걸로 예상하세요? 현재로는 만기를 그러니까 국채 만기를 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만기 분포 현황을 보면은 올해 안에 돌아오는 그런 국채들만 재투자하지 않기만 해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표현상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연준에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다 놓는다. 이건 판다는 행동인데 네. 올해 안에는 적어도 팔지는 않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되사주지 않는, 재투자만 안 하는 걸로도 양적 축소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실제로 채권을 팔아버리면 시장에 상당한 금리 상승과 그다음에 국채 유동성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마침 그런 제 말을 하기라도 하듯이 요번 FOMC 발표 때 같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앞으로 분기 단위로 국채 발행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 국채 발행을 확 줄이겠다라고 연준이 발표함으로 해서 당장 QT를 하게 되면, 양적 축소를 하게 되면 채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만약에 받아줄 쪽이 없어지면 금리가 폭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우선 발행은 많이 줄일 거니까 걱정을 덜 해도 된다. 두 번째, 팔지는 않고 돌아오는 거 재투자만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연준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모기지 국채에 대해서는 뚜렷한 매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나오는 채권의 양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건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어떤 이런 의심 때문일 것도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1970년대 그 높았던 그 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이제 소환해내고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중요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면 사실 금융시장 전체를 바꿔놓는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70년대와 비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왔냐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달러 약세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그로 인해서 상승해서 온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예. 달러 약세였다는 거죠. 신뢰를 많이 잃었었던 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때니까 당연히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원자재는 달러로 평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이때는 그랬다는 거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달러가 강세입니다. 104까지 갈 정도니까요. 강세면서 원자재 가격이 공급에 의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국면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면서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전통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꺼진다면 예. 얼만큼 꺼질 수 있느냐, 언제쯤 꺼질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요인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온 거냐? 코로나 때 발생한 그런
셧다운 쇼크에서 온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게 과거처럼 어떤 다른 경제 요인들이 믹스돼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때 온 독특한 환경인데 그럼 코로나 쇼크는 뭐가 달랐냐라고 하면 이름부터 다릅니다. 예. 과거의 침체하고 다르게 셧다운 침체, 셧다운 쇼크라고 부르죠. 혹은 인컴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닌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과거 미국의 역사상 이런 경기 침체 때마다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얼마 기간 동안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보시면 맨 마지막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쇼크는 단 그 하락 기간이 2개월이고 2개월 만에 이 쇼크는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쇼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 동안 강력하게 하락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회복됐다. 또 하나의 증거는 실업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체가 오면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예. 그 높아진 실업률이 다시 정상을 찾는 데 걸리는 기간 이게 이번 코로나 쇼크는 압도적으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빨랐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코로나 위기는 아까 셧다운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집 밖을 못 나가서 생긴 위기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극도로 빠르게 높아지지만 다시 나가게 되면 바로 회복되는 그런 위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오프닝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코로나 위기 때 셧다운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실업률은 이제 나다니게 되면 급격하게 회복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대표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근거들도 좀 있습니까? 미국은 자기가 받던 주급, 그러니까 월급보다 1.2배 높게 돈을 넣어줬다라고 해서 일을 안 나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면 나가지는 못하지 돈은 많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주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도 어떤 주문이냐면 상품 주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품 주문은 평소보다 훨씬 높았을 거고 근데 이 위기 자체가 셧다운 위기니까 생산도 못하고 당연히 배달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두 개의 극단이 겹쳤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풀어지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주문이 줄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니팩처링 인덱스에 보면은 뉴 오더는 낮아지고 쉽게 말하면 신규 주문은 적어지면서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은 높아지는 그러면 신규 주문에서 생산을 빼면 앞에 게 작아진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도 0 밑으로 내려가고 맞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 중고차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의 문제인데 중고차 가격을 말해주는 맨하임 지수라는 걸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박스처럼 보시면 4달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떨어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사실 지금 그 지표는 4월 달인데 4월 달에는 120불에서 100불대로 내려와서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하락 전환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다시 내려온 것처럼 내려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고차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이미 과거하고는 다르게 확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빠져도 물가는 상당 부분 내려간 걸로 보일 거라는 거고요. 그중에 또 하나는 주택 관련된 그런 펜딩 홈 세일즈 지표가 몇 달째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서 주거비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보면은 실업률 관련해서 이 지표는 뭐냐면 사람을 찾는 숫자가 지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1.94배에 이른다. 결국 일자리가 보장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늦추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다만 이게 가는 동안에 계속 일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갑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수요가 일하겠다는 공급보다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FOMC 그 결과 발표 때 봐도 연준이 이 임금 상승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이런 걱정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로 안 돌아오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상당한 우려를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 현상을
어떻게 불렀냐면 Great Resignation.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게 Great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거 추세다. 예. 라는 거에서 상당 부분 시장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Great Resignation, 쉽게 말하면은 일자리를 갖지 않는 이런 추세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건 MZ세대의 특성이다.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25세부터 54세에 일자리를 찾고 취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옆으로 가지 않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MZ에게 한정된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는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수가 증가되는 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레저나 적개업, 제조업 쪽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인즉슨 임금 자체가 조금 낮은 쪽에서 예. 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고 이게 임금 상승에는 반대 효과를 가져오죠. 네. 왜냐하면 임금 자체가 높지 않은 쪽이니까요. 예. 그걸 근거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요번에 발표한 걸 보면 퀴트 그러니까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소기업, 자영업자 쪽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소기업 단위에서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24만 7천이라는 일자리 증가 중에 오히려 스몰 기업 그러니까 한 명에서 49명까지 고용 그 종업원을 갖고 있는 쪽은 12만 명이 오히려 나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7천이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소기업 쪽에서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갖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카드 사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작년도까지도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 살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카드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량을 조사해 봤더니 이전 1, 2년 전과는 다르게 카드 사용량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고 요게 주로 소기업 쪽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링크트인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좀 둔화가 되는 그런 그래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월급의 그러니까 급여 임금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 임금, 그러니까 고용 비용이라는 걸 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믹스되면서 임금 관련돼서는 약간 슬로잉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그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희망에 싹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현금 안 남겨놓고 다 그냥 주식에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을 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 참 어려운 시기를 뭐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신규 투자하는 분보다는 기존에 말씀하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이 한 단계 저도 그 어려움을 똑같이 이제 그 고통이 느껴져 오던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거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내년에 침체가 온다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는데 내년도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그럼 올라갈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어려워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시장 예측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는 그 전날까지 너무 당연했던 게 그 다음날 너무 이상한 게 돼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번에 5월 5일에 일어났던 일도 똑같죠. 발표가 난 날은 모두가 환영해서 나스닥이 4% 올라갔는데 그 다음 날은 바로 4%가 빠져버리는데 받아들이는 5% 빠졌죠. 예, 아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신기하게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반대가 일어나는데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요. 속단은 금물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연초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거 이미 싹시 노란 거 아니냐. 이거 뭐가 안 좋아서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되돌이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락해서 30%대, 20%대 하락했던 해에도 결론적으로는 올라간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크게 빠졌다라고 해서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좀 이른 생각이다라는 예. 거고요. 두 번째, 시장의 바닥은 제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다고 덜 앞으로 안 빠질 겁니다.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없죠. 예. 하지만 지금 요즘 월가에서 스펙츄레이션이라 그래서 항복 국면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미리 반영하다 보니까 충분히 먼저 빠진 다음에 어느 국면에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국면이 오는데요. 예. 그 예를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2019년도, 18년도 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2018년도 말에 지금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양적 축소가 일어났던 때고요. 예. 이때 2018년도 12월 달에 20% 이상 하락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하나 생겼군요. 맞습니다. 깊이 빠졌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종목은 더 했습니다. 이때 아마존은 50% 가까이 빠졌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뒤를 보십시오. 6개월 뒤에는 그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 온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이었냐면 중간에 연준이 보험적 금리라는 걸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하게 빠진 게 계속해서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건 있다는 거죠. 예. 이론적인 거. 왜냐하면 시장도 이론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S&P 500이 PR이라는 걸 갖고 따집니다. 예. 저희가 보통 따지는데 현재 오늘 하락까지 하면은 S&P가 PR로 16.9배 정도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16.9배가 어떤 정도냐면 10년 평균입니다. 무슨 얘기냐? S&P 500의 기업들이 10년 전 실적으로 받았던 평가표라는 거죠. 지금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충분히 하락했다는 말은 해도 될 만큼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 더 심각한 얘기를 드리면 요 그래프는 그 SaaS라는 회사들 이거 뭐냐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미국은 지금 최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 중이라서 사실 S&P가 오른 거에 2배, 3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릅니다. 그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16배까지 올랐었죠. 예. 이 PER 기준으로 보면요. 이익으로 따졌을 때. 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사실은 7.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걔네들은 지금부터 30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자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은 도매금에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많이 떨어진다. 이게 그냥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니 정도로 봐서는 이거 정확하게 이론이죠. 정도로 봐서는 상당히 빠진 건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이제 시장은 항상 옳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시장이라는 이 복잡계 이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말의 다른 표현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이 시장이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좀 다른 희망의 목소리를 좀 들어본 것만으로도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에서 몇 가지 지표로 쓰는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당연히 앞부분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건 답도 아니고 예측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피크에서 주식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피크에서 주식을 샀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내일 발표나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CNBC에서 마켓 인 터모일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요게 뭐냐면 지금처럼 아주 극단적인 공포 시점에만 하는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 했느냐?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졌을 때만 했고요. 그거를 이제 숫자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언제 했느냐? 5월 5일 날 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터모일이라는 거를 방송을 한 뒤에 1년 뒤에 주가가 어땠나 봤더니 작게는 30%, 높게는 50%대까지 1년 뒤에는 모두 다 올라 있었다. 예외는 없었나 보네요. 네, 마이너스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터모일이라는 방송을 제가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말씀이지만 공포가 극단에 달할 때 사실은 그 사야 되는 거는 시장의 지금까지 레코드를 봐서도 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올리지만 또 올려놓으면 내릴 수 있는 버퍼를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걸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항상 한 방향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면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을 좀 나눌수록 인간은 좀 더 합리적이 된다. 예. 왜냐하면 단기와 장기를 섞어놓고 생각하면 위협이 막 느껴지고 공포가 느껴지는데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머니를 아예 따로 만드는 게 좋다. 예. 아예 구별해 놓으면 장기 주머니는 지금 같은 시절에서 오히려 사거나 살 것들이 보이는 반면에 예. 단기 주머니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 지금이라도 뭐 원자재를 편입할까? 그래 새로 신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주머니를 따로 갖게 될 경우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 장기 주머니는 어떤 걸 보통 말하느냐라고 하면 연금, 퇴직연금 예.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원리금 보장형 같은 데 갖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거를 지금처럼 아주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 돼 있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좀 장기 하기에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군요. 이제는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